자, 안녕하세요. 흥미롭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입니다. 오늘 준비해온 무서운 이야기도 재밌고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그녀는 그렇게 나에게 왔다. 오늘은 퇴근길이 유난히 지쳤다. 셔츠 등판은 땀에 절어 있었고 팔을 거둔 소매는 축 늘어져 있었다. 숨만 쉬어도 축 처지는 이 더운 여름밤, 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다. 센서등이 깜빡깜빡. 아무도 없는 복도에 나 혼자 서 있는 느낌이 묘하게 싫었다. 올라가는 버튼을 눌렀다.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텅 빈 엘리베이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를 탔고 14층 버튼을 눌렀다. 닫힌 버튼은 딱히 누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엘리베이터 한쪽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때 거의 닫히던 문이 다시 열렸다. 본능적으로 짜증이 솟았다. 이 더위에, 이 지친 몸에 누군가가 또 타야 된단 말인가. 슬쩍 고개를 들었을 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가 조용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검은 옷, 고개 푹 숙인 그 모습.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관심조차 가지기 귀찮았다. 엘리베이터는 다시 닫히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그 여자는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내 눈은 엘리베이터의 층수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주변 시로 계속 그녀를 느끼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 숨소리조차 없는 사람. 몸에 소름이 돋았다. 걷어올린 내 팔뚝에도 뒷목에도 닭살처럼 소름이 퍼져갔다. 엘리베이터 안이 점점 싸늘해져 갔다. 덥던 몸이 식어가는데 더 이상 땀이 흐르지 않았다. 그때였다. 뒤에 있던 그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분명히 뭔가 무겁고 축축한 기운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층수만 바라보았다. 제발 빨리 14층, 제발.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단단히 굳은 내 몸은 점점 공포에 잠식되어 갔다. 내 뒤쪽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 그리고 곧이어 머리카락 넘어 삐져나온 코와 입술, 거의 내 목을 스칠 듯한 거리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순간 띵동, 14층입니다. 나는 뛰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왔다. 집 앞 도어락.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른다. 삑삑삑삑삑.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주세요. 삑삑삑삑삑.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주세요. 제발. 뒤에서는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여전히 엘리베이터 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미동도 없이. 간신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대체 뭐였던 거지? 나는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했다. 거울을 보는데 문득 거울 구석에 뭔가가 스쳐 지나갔다. 젖은 머리카락 같아 보였다. 나는 애써 모른 척을 했다. 겨우겨우 지친 몸을 침대에 눕혔다. 여름인데도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다. 방 안엔 무드등 하나만 켜놓았다. 눈을 감았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잠들었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어둠 속
내 얼굴 위에는 그녀가 있었다. 긴 머리를 축 늘어뜨린 채 내 얼굴을 미동도 없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녀가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있었다. 숨도 쉬지 못하고. 몸을 돌렸다. 옆으로 돌아 눕는 척.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세 그대로 나를 계속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식은땀이 흐르고 내 눈동자는 격하게 떨리고 있었다. 뚝, 뚝.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 하나가 내 뺨에 닿았다. 나는 미친 듯이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피쉬. 그나마 켜져 있던 무드등이 꺼졌다. 암흑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마치 입을 틀어막고 킥킥거리는 웃음소리. 나는 그 웃음소리와 함께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여자 귀신이 붙어왔던 것 같아요. 이유는 알 수 없죠.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쭉 뭔가가 따라왔는데 이 남자가 집에 올 때, 문을 열 때 분명히 엘리베이터 안에 그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집에 들어왔던 거죠. 아, 다행히 안 따라 들어왔구나. 근데 이제 집에서 세수하고 뭐 하고 할 때 문득 거울로 뭔가가 싹 스쳐 지나가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설마 하다가 이제 딱 잠들려고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야. 아무래도 내 근처에 있는 것 같다. 알고 봤더니 이 남자 얼굴 위에서 날 쳐다보고 있던 거죠. 남자를. 근데 이 남자가 모른 척,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내가 눈을 뜨고 알아차린 척 귀신을 본다면 달려들 수도 있으니까 무서워서 하면서 옆으로 돌아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얘가 자는 척을 하니까 웃겼던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전등이 탁, 마지막 켜져 있던 전등이 팍 나가고 여자 귀신이 입을 틀어막고 킥킥킥킥 거렸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등이 막 깨지고 아니면 등이 꺼지고 귀신의 장난들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도 보셨죠? 저번 주 방송 제 라이브 그때 제 조명 갖고 뭔가가 장난을 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아는 한 어떠한 기계적인 결함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그리고 전에 막 4444 사태 아시죠? 갑자기 메모장에 여러분도 내가 찍었잖아. 44444444. 근데 우리 애들이 키보드 누르는 것도 아니었고 얼마나 무서웠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 와가지고 조명을 건드리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는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좀 무서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동네. 이건 실화이고 어렸을 적 살던 동네에서 겪은 이야기를 쓰는 글입니다. 저는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잠시 어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동네 자체는 특이점은 없었으나 이씨 문중인지 왕족인지 뭐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도시 주택가 한가운데 공원, 공동 묘지도 아닌 개인의 큰 능, 묘지죠. 큰 능이 자리하고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동네는 당시 가로등도 드문드문하고 주택가 치고 해가 지면 이상하리만큼 사람 왕래가 끊겨서 근처 구멍가게 한번 가기도 겁이 나고 막 으스스한 동네였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 친구의 형벌, 저한테 형벌 되는 아들이 방학을 맞아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마지막 가는 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말인즉슨 새벽에 깨서 물 마시러 냉장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무당이나 사극에서 쓰는 이상한 방울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거나 어떤 여자가 엄청 크고 앙칼진 목소리로 쉴 새 없이 웃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자다 눈을 떴는데 창밖에서 비추는 그림자가 조선시대 갓 모양의 모자를 쓰고 지게를 지고
지게의 지팡이를 든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에 무섭기도 하고 형이 장난치는 것 같아서 그냥 애써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고등학교 이후로 연락이 끊겼던 그 형이 전역 후에 무병에 시달리다가 박수무당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기가 있던 형은 정말 무언가를 겪었던 걸까요? 그 외에도 유난히 그 동네에는 동시에 가세가 기울거나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빌라였는데 앞집 중년 아주머니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고, 윗집 당시 고등학생 누나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안타깝게 죽고, 그 밖에 사업 실패로 야반도주하고 멀쩡하던 어르신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등 우연의 일치치곤 동시다발적으로 동네에서 흉보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 집은 큰 탈 없이 집을 팔고 동네를 나왔지만, 저희 집을 산 어르신께서 일주일 만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돌아가셨다더군요. 얼마 전엔 어릴 적 친구들과 술자리 후 우연찮게 그 동네 앞을 지나가는데 친구들 중 한 녀석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 저 능 말이야, 나 저기서 이상한 거 봤다? 완전 환한 대낮이었는데 그 어릴 때 그 민기놈이랑 그 잠자리 잡겠다고 저 능 안에 들어가서 놀고 그랬거든. 들어가기 전에 능 위에 검은색 한복인지 드레스인지 걸친 얼굴이 막 창백하고 입술이 시꺼먼 외국인 남자가, 그리고 여자가 둘이 거기 서서 웃고 있는 거야. 근데 더 골 때렸던 게 뭔 줄 아냐? 왕릉 입구 들어가기도 전이고 거리상 분명히 몇백 미터는 됐는데 그게 바로 정면에서 보는 것처럼 보이더라니까. 내가 오죽하면 지금도 그 인상착의가 기억나겠냐. 그리고 그것들 다리가 없었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릴 적 기억과 안 좋았던 일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괜히 으스스해지더라고요. 정말 그 동네, 그 묘지, 능 무슨 관련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우연의 일치거나 수맥 같은 게 흘러서 터가 셌던 걸까요? 부끄럽지만 지금도 솔직히 늦은 밤 그 빌라와 동네를 혼자 가라고 하면 못 갈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의 집에 놀러온 그 형이 집에서 이상한 거 봤다고 이 사연의 주인공한테 막 얘기를 해줬죠. 무슨 무당들이 쓰는 것 같은 방울 소리 들리고 어떤 여자가 막 쉴 새 없이 웃고, 창밖으로는 조선시대 때 쓰던 갓을 쓰고 막 지게 이고 가고 그런 걸 봤다. 이 사연 주인공이 무섭긴 했지만 형이 장난치는 것 같아서 그냥 넘겼는데, 이 형이 진짜 나중에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박수무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형이 이 집에서 진짜 무언가를 봤던 거겠죠. 야,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소름 끼쳤을까요? 그러니까 이 터가 안 좋고 뭔가가 있는 곳은 항상 안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이야기에서 나오듯 동네에서 갑자기 막 안 좋은 게 몰아쳐서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막 앞집 아줌마는 바람나서 집 나가고, 사업 실패, 야반도주, 심장마비 등등. 여러분들도 항상 이 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하다 싶으시면은 빨리 집을 알아보시는 거,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자취방에서. 오늘 낮잠 자다가 꾼 꿈입니다. 오전부터 학교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가 와서 뭔가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더군요. 오후 3시쯤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몸살이 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희한하게도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믿을 만한 친구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사업은 치약 칫솔을 파는 일이었고요. 나중에 깨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당시 입이 좀 텁텁한 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친구들을 막 모으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깼는데 주위가 캄캄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잠들었었던 것 같은데 한참 생각하고 난 후에야 제가 낮잠을 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군요. 어쨌든 시간을 확인하려고 옆에 있는 휴대폰을 들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근데 이게 렉이 걸린 것처럼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밀어서 잠금 해제 그거 있잖아요. 계속 밀어도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몇 번 시도를 하다가 계속 잘 안 돼가지고 몸을 일으키고 휴대폰을 봤더니 갑자기 카메라가 켜지는 거예요. 휴대폰 방향이 제 방의 구석을 향해 있었는데 방이 컴컴하고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마치 적외선을 켠 것처럼 방구석 거기가 화면에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석에서 어떤 여자가 절 바라보고 있더군요. 전 깜짝 놀라서 움찔하며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죠. 하지만 워낙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내가 잘못 본 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애써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에 불을 탁 켰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시 침대로 돌아와서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을 들었죠. 근데 핸드폰이 또 잘 안 켜지는 거예요. 신경질적으로 막 이렇게 눌렀더니 다시 카메라가 켜지더군요. 그리고 카메라에는 방 구석에 있는 귀신을 또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미친 듯이 놀라서 다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고 온몸이 막 죄어오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핸드폰을 다시 볼 때마다 귀신이 조금씩 가까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저를 놀리기라도 하듯이 점점 무서운 얼굴로 변하기까지. 저도 모르게 점점 가까이 오는 귀신을 향해서 팔을 뻗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런지 제가 반항을 하려고 했던 거죠. 주먹 끝에 뭔가가 닿더군요. 그래서 핸드폰을 내려두고 잠시 굳어있던 몸을 풀었습니다. 몸이 좀 풀리고 다시 한번 핸드폰을 들었더니 바로 코앞에서 귀신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주먹을 막 휘둘렀죠. 그런데 분명 가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먹 끝에 뭔가가 닿는 느낌만 드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불현듯 방의 다른 구석에서도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그곳을 비췄어요. 한 30대 중반쯤 되는 얼굴이 허연 아저씨가 천장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여자 귀신과는 달리 왠지 말을 걸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겁에 질린 목소리로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자 귀신이 저를 바라보더니 이거 특이한 놈이네. 말도 걸 수 있고. 라고 하더군요. 무슨 뜻인지 잠시 생각하는 사이 핸드폰에서 귀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방 여기저기를 비춰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긴장된 상태에서 좀 더 둘러보다가 더 이상 찾지 못하고 핸드폰을 내리고 잠시 멍하니 있었죠. 그러다가 현관 쪽에 있는 거울을 봤는데 제가 그 남자 귀신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내용을 보니까 이 방에 있었던 그 남자 귀신이 사연의 주인공한테 빙의가 됐던 것 같아요. 핸드폰에서 사라진 거예요. 핸드폰을 들 때마다 귀신이 보였고 첫 번째 귀신, 두 번째 귀신, 그러니까 첫 번째 귀신은 여자 귀신, 두 번째 귀신은 남자 귀신이었는데 정말 무서운 건 첫 번째 여자 귀신. 핸드폰이 왜 안 켜지는 거야? 뭐야? 딱 켜졌어. 근데 카메라 어플이 켜진 거예요. 이 상태로. 보통 우리가 막 누르다 보면 이 상태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방 구석을 비추는 카메라가 켜졌던 거죠. 근데 방 구석에 뭔가 있는 거야. 처음에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내가 잘못 본 거겠지? 다시 막 켰는데 카메라가 또 켜졌어. 보니까 이번엔 확실히 보인 거예요.
구석에서 여자가 점점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야. 근데 카메라를 들고 있을 때 다가오는 그게 아니라 카메라를 들고 있을 때 좀 가까이 있고 내렸다가 내가 진짜 잘못 본 건가? 다시 올리면 좀 가까워져 있고.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마지막에 딱 들어 올렸을 때는 카메라 액정에 바짝 붙어있던 거죠. 소름. 이제 그러고 나서 뭔가가 더 느껴져가지고 핸드폰 카메라로 딱 돌려보니까 거기에 30대 남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특이한 놈이네. 말도 걸 수 있고. 지금 저게 무슨 소리지? 하는 사이에 귀신 모두가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졌구나 안심을 하고 휴대폰을 내리고 현관 쪽에 있는 거울을 딱 봤는데 내 모습이 아까 그 30대 아저씨 모습이었던 거죠. 빙의가 된 거예요. 이제 많은 괴담들에서 이제 거울이 항상 영혼이 드나드는 매개체다. 영적으로 거울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빙의된 나의 모습이 보였던 거겠죠. 이야기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흰 소금 그리고 붉은 콩. 제 친구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한 8년 전일 겁니다. 당시 친구가 며칠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유인 즉슨 집안에 큰일이 생겼고 그 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친구의 말을 인용해서 써보자면 당시에 친구 아버지께서 맞으셨기 때문에 할머니를 직접 모시고 사셨는데 할머니께서 평소 당뇨 합병증으로 지병이 있으셨는데 한밤중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답니다. 다급히 친구 가족은 응급실로 할머니를 모셨고 병원 응급실에선 일단 가족은 밖으로 내보내고 당장 수술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서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 일단 담당 의사는 가족들한테 마음의 준비를 하라며 손을 쓸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써봤으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오늘 내일이 고비라고 상당히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친구 아버지를 비롯한 온 가족은 그 자리에서 오열을 했고 심지어 의사는 더 경황이 없어지기 전에 장례 준비까지 하라며 가족들을 안정시켰다고 하네요.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가 그렇게 포기 의사를 밝힐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결국 하는 수 없이 병원 영안실이며 장례 준비를 하기 위해 지방에 사시던 친척분들에게 연락을 다 돌렸고 모두 모이게 한 후 진짜 시신에게 입혀드리는 수의까지 장만하고 상조회사에 연락해 보내드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수술이 끝나신 후 할머니를 중환자실로 옮기고 장례 준비를 마쳤지만 호흡기에 의존하신 채 가는 숨이나마 이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가족들 입장에서도 섣불리 장례를 치를 순 없었다네요. 할머니께서는 심장 박동과 호흡을 이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맞이이신 친구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 일단 며칠간만은 더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셨답니다. 그렇게 한 이틀 정도가 지났는데 가족분들이 돌아가면서 간호겸 할머니의 상태를 체크하던 와중에 친구 작은 어머니 그러니까 숙모께서 할머니 간호를 하며 잠깐 잠이 드셨는데 정말 이게 진짜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으실 정도로 또렷한 꿈을 꾸셨답니다. 내용은 웬 색동저고리를 차려입고 쪽진 머리를 한 눈이 가늘게 찢어진 젊은 여자가 할머니가 입원 중이신 병실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오더니 이 할머니 아직 안 죽었어. 안 죽을 거야. 빨리 지금 가서 흰 소금 한 대랑 붉은 콩 한 대 구해서 이 할머니 얼굴에 대고 세게 내리쳐 라고 말하며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꿈이 깨셨는데 영 꿈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꺼림칙해서 다음날 바로 가족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가족분들 중 기독교 신자이신 친구의 고모님과 몇몇 가족분들의 말도 안 되는 꿈 이야기일 뿐이라며 반대하셨지만 모시고 사신 입장에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강하셨을 거예요. 친구 아버지께선 혹시 아냐, 정말 재수씨의 꿈이 맞다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셨답니다. 일단 현대 의학으로도 죽음을 예고했고
돌아가실 분 면전에서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이 좀 그래서 망설이신 가족도 계셨지만 결국 모시고 사셨고 할머니를 제외한 가장 큰 집안의 어른이신 친구 아버지의 의견에 따르기로 하셨고, 친구 아버지와 꿈을 직접 꾸신 친구 숙모, 당숙 어른 한 분만을 대동한 채 숙모의 꿈 내용대로 늦은 밤 조용하게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쪽진 머리의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해보셨답니다. 그리고 약 이틀 정도가 더 지났고 간간히 조금씩 반응을 하긴 하셨지만 할머니께선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고, 가족들 중에서도 이상한 꿈 때문에 고인이 되실 분께 무례를 범했다며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네요. 그렇게 친구 아버지께서도 괜한 죄책감에 막 괴로워하고 계셨는데, 정확히 그 일을 치르고 3일 정도가 지나서 할머니의 심장 박동수가 정상 수치를 유지하시더니 거짓말처럼 눈을 팍 뜨고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했답니다. 급기야 말씀을 나눌 수 있을 정도까지 되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께서 눈을 뜨시자마자 힘겨운 목소리로 무언가를 찾으시듯 두리번 거리시며 던진 말씀. 이년 어디 갔어? 이년 죽일년 이년 어디 갔어? 이러셨답니다. 나중에 할머니께서 완전히 회복을 하시고 들려주셨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친구의 할아버지, 즉 할머니의 남편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조금 방탕한 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그로 인해 외부에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첩까지 두셨다고 합니다. 이제 가지가지 하셨네요. 그러니까 좀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친구의 작은 할머니 정도 되시겠네요. 그 작은 할머니께서, 그러니까 평소 눈치도 없고 조강지처이신 할머니께 민폐를 많이 끼치셨는데 그로 인해서 두 분 사이가 너무나도 좋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좋을 수가 없겠죠. 친구의 할아버지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집에서 어떻게 같이 공존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앙숙지간이셨는데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슬아의 자녀가 없으셨던 작은 할머니는 첩이라는 오명을 평생 뒤집어 쓴 채 집은 물론 동네에서도 쫓겨나듯 떠나셔야 했고, 그 뒤로 친구 아버지 및 할머니의 자식들이 장성하실 때까지 연락이 없으셨는데 그 작은 할머니께서 어느 날 밤 할머니의 꿈에 나타나셨고, 형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소. 형님, 내가 억울해서 그냥 못 가. 같이 갑시다. 하시며 젊은 시절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머리가 막 산발을 한 채 나타나서 할머니의 목을 조르시고 넘어지신 할머니의 배 위에 올라타서 계속 목을 조르고 계셨다고 합니다. 친구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노력하셨지만 그 힘을 당해내실 수는 없다고 하셨고, 그 기간이 할머니께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기간과 동일하다고 하네요. 이후 친구 할머니께서는 회복하시고 금방 돌아가실지도 모를 거라는 수술 집도의와 담당 의사의 말과는 달리 약 4년여를 더 사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 친구를 만나면 정말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고 할머니와 가족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이 너무나 무섭기도 하면서 신기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후 친구 아버지께서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작은 할머니에 관한 행적을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알아보셨지만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는 여전히 알아내지 못하셨고, 그때 당시 비법을 알려준 친구 숙모 꿈속에 그 색동저고리 옷을 입은 여자는 누구였으며 진짜 할머니께서 의식을 잃고 돌아가실 뻔한 일이 첩으로 들어오신 그 작은 할머니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저도 굉장히 무섭고 신기하게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가 모든 게 할아버지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그 당시엔 첩 이런 게 많았나? 아니, 야, 그리고 정말 웃기는 게 다 같이 그 집에서 살았대요. 원래 그 첩이 그런 건가? 아, 비참하다, 비참해. 이 할아버지 나쁜 새끼라고 하면 안 되지. 아무튼 본처가 있는데 이제 세컨드를 데리고 와가지고 한 집에서 살았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야, 이 참 개쌍놈. 욕하고 싶다. 이 첩 작은 할머니께서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완전히 다들 마을에서도 그렇고 안 좋게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근데 자식까지 없어. 이 집에 남아있을 수가 없던 거죠. 쫓겨난 거죠.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쫓겨난 이후. 우연찮게도 이 진짜 할머니가 아프시기 전에 꿈을 꾸셨는데 그 첩 작은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아, 나 억울하다. 나 이대로 혼자 못 간다. 같이 가요 형님. 이러고 막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알아 누우신 거고, 의사도 아니 이 수술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장례 준비하시죠. 이 정도까지 심하게.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 가족분들 중에 누군가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떤 색동 저고리를 입은 젊은 여자가 아, 할머니 안 죽을 거야. 빨리 지금 가가지고 흰 소금 한 대랑 붉은 콩 갖고 와서 할머니 얼굴에 대고 막 던져. 할머니 안 죽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동 저고리의 젊은 여자 누구였을까요? 이게 너무 궁금해. 할머니의 수호신? 수호령? 아니면 그냥 병원에 있던 어떤 그런 상위 개념의 귀신? 영? 신? 이었는데 그냥 약간 딱해가지고 이런 팁을 준 건가? 아니면 이 꿈을 꾸신 분에게 그런 끼가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신 걸까? 딱 요 세 가지로 아마 좁혀지겠네요. 채널이 맞은 무당이 덕을 쌓아서 더 좋은 내생을 받으려는 의지의 결과인 듯요. 아, 그러니까 아예 일면식도 없는 무당인데 내가 좋은 일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꿈에서 팁을 알려준 것처럼 그런 좋은 일을 해서 착한 마일리지를 쌓고 이제 내 후에 생에 더 도움이 되게 하려는 그런 거가 아닐까 싶다는 의견인데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모든 일은 이 할아버지가 아랫도리를 막 이리저리 굴려가지고 벌어진 일입니다. 이러지 않았다면 첩도 안 생겼겠죠. 그러니까 그 작은 할머니가 없었겠죠. 우리들은 바람 같은 거 피지 맙시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아직 살아있네? 몇 년 전인데 기억은 잘 안 나.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 일단 사전 정보를 말해줄게. 내가 스트레스에 몹시도 약해. 매우 예민한 편이라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 불량이나 두통이 엄청나게 심해.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호흡이 가빠지고, 이게 좀 지속되면 발가락부터 머리털까지 막 저려. 온몸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아서 진정될 때까지 계속 온몸이 막 저려. 이게 뭐더라? 과민성 호흡 증후군인가 뭐라고 하던데, 아무튼 난 몸에 산소 전달이 원활히 안 되는 것 같아. 병원에 가본 게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니 병원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어서 몇 년 전 여름 여자친구와 바닷가에 놀러 갔다 왔어. 3박 4일로 즐겁게 다녀오고 둘 다 잔뜩 지쳐 있었지만 늘 그렇듯 난 여자친구가 또 보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온 당일 그 저녁에 여자친구를 불러내서 저녁을 함께 먹었어. 저녁을 먹고 소화가 안 돼서 버스 정거장 한두 개 정도를 그냥 걸어서 산책하기로 했지. 여자친구와 그렇게 산책을 하다가 무슨 일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굉장히 심하게 싸웠어. 결국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난 아까 말한 그 상태가 된 거야. 호흡이 가빠지고 온몸에 힘이 풀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극심하게 저린 그 상태 말이야. 신설동에서 용우동 가는 길 그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 그쪽에 보면은 영세한 기계 관련 업체들이 쭉 늘어서 있거든. 그쪽 부근에서 대뇌의 전두엽부터 올라오는 막 깊은 빡침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길거리에 풀썩 주저앉게 되었는데, 여자친구는
그런 날 보고 엄청 당황했나 봐. 막 울면서 막 괜찮아 자기 괜찮아 물을 사러 뛰어갔고 난 그렇게 그곳에서 혼자가 되었어. 그 길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녁에 해가 지잖아. 인적이 완전 드문 길이야. 분위기도 꽤 음산하고 큰 대로변은 아니고 작은 기계업체들이 쭈루룩 있는 그 골목길 한쪽 벽에 난 몸을 이렇게 탁 기대고 쭈그리고 앉아서 눈을 감았어. 심호흡을 하고 정신을 차리려고 말이지. 그렇게 혼자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마음처럼 진정이 잘 안 돼서 계속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몸을 덜덜 떨고 있었어. 그때 분명 골목길 양쪽에 사람이라고는 전혀 없었거든. 쭈그리고 앉아서 한 10초 정도 지났을까? 누군가가 내 귀에 대고 아직 안 죽었네? 라고 하는 거야. 그 순간 공포에 움찔했지만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저 멀리서 여자친구가 눈물에 콧물까지 질질 흘리면서 생수를 사서 뛰어오더라고. 물론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이상하다. 물을 마시고 잠시 진정을 한 뒤에 여자친구한테 물어봤어. 아까 자기가 물 사올 때 내 주변에 사람 있었어? 아니 자기 혼자 찐따처럼 벌벌 떨고 있던데? 아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그땐 그냥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갔어. 여자친구와는 잠시 진정하기 위해 조금 더 걷기로 하고 말이야. 걷다가 근처 공원에서 웬 고양이를 만나서 내 손에 들고 있던 간식을 주고 그렇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 집으로 들어와서 씻고 나왔더니 엄마가 날 부르시는 거야. 두필아, 이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넌 알고 있어야겠다. 뭔데요? 너 휴가가 있는 동안 니네 누나가 3일 동안 똑같은 꿈을 꿨대. 그래서 지금 잠도 잘 못 자고 불안해하더라. 네? 이 말을 듣고 누나를 슬쩍 쳐다봤더니 정말 다크서클이 온몸을 뒤덮은 상태로 멍하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꿈 내용이 뭐였냐면 누나랑 내가 아주 깊은 숲속을 걷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검은 사람이, 그러니까 딱 봐도 저승사자의 느낌인 그런 사람이 쓱 하고 다가오더래. 난 그걸 못 봤고 우리 누나만 그걸 봤대. 너무 무서웠던 나머지 근처에 있던 아주 큰 나무 그 아래에 숨기로 한 거지. 그때 자세는 누나와 내가 얼굴을 서로 마주보며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얼굴 옆으로 딱 누워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상황. 각자 옆으로 누워서 누나는 내 어깨 너머로 그 검은 사람이 우리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걸 보고 있었대. 순간 누난 너무 무서워서 눈을 질끔 감아버렸고, 잠시 후 누나가 눈을 살짝 뜬 바로 그 순간 그 검은 사람이 내 뒤에서 날 바짝 끌어안은 채 내 머리 옆에 자기 머리를 탁 대고 우리 누나를 바라보면서 씩 웃고 있더래. 계속 반복되는 꿈에서 이 부분에서 잠이 깨버렸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까 내가 혼자 있을 때 들었던 아직 살아있네? 이 소리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나 싶더라고. 이제 그 다음날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해줬어. 근데 여자친구가 기독교라 이걸 안 믿더라고. 너무 찝찝한 거야 기분이. 그래서 천호동에 있는 사주 카페를 찾아갔어. 타로 봐주시는 분께 이 이야기를 해드렸지. 그분은 진지하게 내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본인은 그런 쪽에 지식이 없지만 아무래도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그분이 가지고 계시던 카드 중에 3장을 빼서 나에게 줬어. 그러니까 무슨 카드였는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 그게 뭐냐고 물었거든. 근데 그 카드 3장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 같은 기운의 카드 조합이라고 하더라고.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지고 가라고 하셨어. 내가 말했지. 이거 그 카드에서 빼서 저 주시면은 그 한 통 다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 혹시 모르는 거 아니냐며. 그렇게 우린 그곳을 나왔어. 그 후 한동안 그 카드를 지갑 속에 넣고 다녔고, 그 때문인지 그 후론 그 이상한 말소리도 안 들리고 누나도 그 이상한 꿈을 꾸지 않게 되었어. 지금은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내 여자친구 이제는 전 여자친구가 되었어. 저승사자 혹은 귀신은 막아도 여자친구가 떠나는 걸 막아주진 못했나 봐.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귀신은 막아도 여자친구가 떠나가는 거는 못 막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지. 이 사연의 주인공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까 사연의 주인공 할아버지처럼, 친구의 할아버지처럼 바람을 핀 건 아니겠지? 그러면 혼나야 되고. 근데 이 타로 가게 아저씨가 마음씨가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진짜로 그냥 타로만 보고 그냥 그 값만 받았을 터인데 타로 카드에 실드, 그러니까 방패가 되는 카드 조합 3장이나 그냥 주신 거예요. 갖고 가라고. 이쪽으로 지식은 없었지만 이 아저씨가 들어도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거든. 어쨌든 그것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더 이상 그런 경험은 못했고 누나도 반복되는 그 무서운 꿈을 안 꾸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죠. 와, 근데 그 누나의 반복되는 꿈 너무 무섭잖아요. 제가 아까 잘 이해가 안 되실까봐 몸으로 막 설명해 드렸는데 어쨌든 그 자세가 너무 끔찍해. 사연의 주인공을 뒤에서 바짝 끌어안고 누나랑 마주보고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여기에 얼굴을 대고 아직 살아있네 라고 한 걸 보면은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걸지도. 꿈에서도 저승사자처럼 보였다고 했잖아요. 아무튼 결론은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자고요, 우리 모두.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노루고기. 저희 친가는 경북 의성입니다. 70년대 중반에 마을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요즘도 시골 마을은 해가 지면 딱히 즐길 거리가 없어. 기껏해야 이웃집으로 마시를 가거나 댁에서 TV를 보며 소일거리를 하기 마련인데 그 당시에도 당시 마을 이장분께서는 막걸리 한 사발을 받아 이웃집에 마시를 가시던 중이셨습니다. 도시의 이웃과는 다르게 집집마다 좀 떨어져 있어서 몇백 미터를 걸어서 가야 했는데 조용한 시골의 밤길을 가다가 보니 뭔가 희미하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셨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의 신음소리 같기도 한 그 이상한 소리.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소리가 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소리의 근원지를 따라 발길을 돌리셨습니다. 소리가 가까워 올수록 이장님께서는 그곳 마을 토박이이신 이 신의 집인 걸 확신하셨고 젠걸음으로 달려가다 보니 아니나 다를까 더욱 가까이서 그 소리가 들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 그 집에서 나는 소리가 맞았지만 집주인도 없이 불이 꺼져 있는 집안에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한 반, 긴장감 반으로 혹시라도 산짐승이 집으로 흘러들어와 집안을 막 파헤치고 있는 게 아닐까? 농기구를 모아놓은 창고로 살금살금 가서 곡괭이 하나를 집어서 나올 때 그때만 해도 시골길은 가로등이 없어서 건전지가 들어가는 손전등을 들고 다니셨는데 손전등을 집 쪽으로 비추며 곡괭이를 집어들고 다가가셨답니다. 근데 옛날 시골 기와집 형태였는데 마루 아래쪽에 빈 공간에 불빛을 탁 비추자 뭔가가 눈에 들어왔고 그건 다름 아닌 이 씨의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기와집 마루 아래쪽 빈 공간에 있었던 거예요. 너무 놀라서 손전등만 비추며 막 허겁지겁 달려가니까 그 마루 아래에서 배를 움켜쥔 자세로 마치 노루나 산짐승들이 울부짖듯이 막 울고 있었는데 그 모습도 마치 짐승이 웅크리고 있는 그것과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 움켜진 배 안쪽에서 선혈이 낭자했고 피가 나오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앞엔 큰 부엌 칼이 역시 피가 묻은 채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즉시 이장 어르신은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며 집집마다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셨고 읍내 파출소와 의료원에 신고해서 일단 병원으로 옮겨졌고 조용했던 마을이 일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일단 당시 요즘처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막내딸만 남겨둔 채 부모와 가족은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해 병원으로 안내했고 살자 시도였는지 강도였는지의 여부를 두고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환자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사건의 정황에 대해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 내용이 너무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실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술 내용인 즉슨 부모님과 동생들이 먼저 이웃 마을인 친지댁으로 가 계셨고 사건의 당사자는 집안에 남아 뒷정리며 청소를 하고 있었답니다. 마룻바닥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고 흐릿하게 변해갔고 쌀이문 밖으로부터 시커먼 형체가 아른아른거리더니 점점 집 안으로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그 물체가 가까워 오면서 서서히 그 형체가 분간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형체는 다름 아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문의 남녀는 다름 아닌 3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큰 오빠와 그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마치 누군가를 크게 비웃듯이 막 깔깔대며 큰 소리로 웃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었고 너네 엄마 아빠도 따라갈 거니까 너 너무 억울해하지 마. 니녀는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소름 끼치는 비웃음 소리를 연발하며 마룻바닥을 닦던 여동생을 반강제적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옆에 있던 그 큰 부엌칼도 그 오빠가 처음부터 들고 있었던 것이었고 실제 수사 중에도 집안의 물건이 아니었던 걸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게 머리채를 쥐어진 채 끌려갔고 그 뒤로 정신을 잃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에 누워 있었고 본인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조차 인지를 못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오랜 기간 수사가 진행되었고 사건 당사자와 가족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토박이에 마을에서 인심도 좋게 얻어 원한을 살만한 일도 없거니와 외부인이나 강도에 의한 가능성도 희박했기 때문에 당사자의 단순 살자 미수 사건으로 종결되었고 당사자의 진술 내용은 정신착란에 의한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분류돼서 정신과 치료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당사자의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틈이 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놈의 노루 새끼를 잡아먹는 게 아니었는데 아유 내가 잘못했지 라며 자책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전 사고 당사자의 아버지 이 씨는 마을 뒷산에 벌초를 하러 갔다가 올무에 걸려 발버둥을 치고 있던 노루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마침 명절도 다가오고 몸보신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눈치를 살피고 벌초에 사용하려던 낫으로 노루의 복부와 목줄을 팍 내리쳐서 숨통을 끊고 집으로 가져와 손질을 하려 했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노루가 홀몸이 아닌 뱃속에 새끼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족들은 찝찝하다고 영물 아니냐고 먹지 말자고 했는데 결국 이 씨는 그런 게 어딨냐고 하면서 그 뱃속에 새끼까지 손질을 해서 온 가족이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질하기 전 웅크리고 앉아있던 죽은 노루의 그 모습이 어찌나 마루 밑에
흡사 괴 짐승의 소리를 내며 울부짖고 있었다던 딸의 그 모습과 일치하던지 몸소리가 처지고 죄책감을 많이 느꼈답니다. 이후 이씨 집안은 마을의 조상 대대로 살았던 삶의 터전을 등지고 결국 그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새끼를 품고 억울하게 죽은 노루가 정말 영물이라 원한을 풀지 못하고 이씨와 그 가족들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전형적인 그 토요미스테리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아저씨들 때문에 답답해서 죽을 것 같죠. 그거 다 미신이야. 내가 먹겠다는데. 이러면서 오래 키우던 자기 강아지 막 잡아서 먹고 하지 말라는 거 막 다 하고 결국 피해는 가족들이 보고 이 아저씨가 잘못했는데 딸이 배에 칼이 찔렸잖아요. 어부들도 새끼 생선을 잡으면은 그냥 놓아준다고 하잖아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더라도 막 사자나 치타나 호랑이 초식 동물을 사냥해서 먹잖아요. 근데 새끼가 있잖아. 새끼 안 건드려 보통. 그러니까 물론 배고프면 먹겠지. 근데 그런 짐승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이씨 아저씨 그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결국 자기 딸만 칼빵 맞은 거야. 그리고 꿈에서 봤던, 꿈이 아니죠. 마루를 닦다가 안개, 연기가 막 차올랐고 검은 형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모습은 큰오빠의 모습으로 왔지만,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큰오빠의 모습으로 왔지만 사실상 그거는 죽은 노루던가 죽은 노루가 맞겠네. 그쵸?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고 화가 났을까. 똑같이 갚아주려고 너도 죽어야 돼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 아저씨의 딸한테. 맞아요. 공포에서 지켜야 할 철칙, 미신, 금기.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원룸. 내 친구 중에 경수라고 제주도에서 올라온 애가 있거든. 이 친구네 집이 좀 형편이 어려워서 딱 대학 등록금만 내고 부산으로 올라왔어. 돈이 없으니까 처음엔 학과방에서 자고 친구 집이나 선배들 자취방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거의 6개월 정도를 버텼대. 그러다가 알바를 해서 겨우 100에 월세 18만 원짜리 자취방을 구했는데 방값이 싼 만큼 진짜 상태가 별로였다고 하더라고. 18만 원짜리는 와 진짜 싸다. 아무튼 대낮인데도 방이 어둑어둑하고 습기가 엄청 차 있었대. 그래도 경수 입장에서는 자기만의 공간이 생긴 게 너무 행복해서 이제 눈치 안 보고 잘 수 있겠다 싶었지. 근데 그날 밤 알바 끝나고 새벽 2시에 방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막 방울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고 누가 중얼중얼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 경수는 새학기 준비한다고 알바를 2탕이나 뛰었으니까 너무 피곤해서 무서웠지만 그냥 무시하고 잤다는 거야. 근데 얼마나 잤을까. 경수가 갑자기 눈을 탁 떴는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대. 이제 그 와중에도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자기 발 밑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던 거야. 얼마나 놀랐겠냐. 경수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그냥 오줌을 싸버렸대. 지린 거지. 그렇게 당황하는 사이에 그 검은 옷의 여자는 사라졌다고 하더라고. 경수는 그냥 헛것을 본 거겠지 생각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누웠는데 또다시 그 방울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이번엔 아래층에서 막 징소리가 막 징징 엄청 크게 울리는 거야. 새벽인데도 너무 시끄럽고 막 짜증이 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집주인한테 가서 따졌대. 아니 아랫집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잠을 못 자겠다니까요. 이렇게 말했는데 집주인이 당황하면서 경수씨 무슨 소리예요? 그 아래층에 아무도 안 살아요. 이러더래. 경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 그럼 옆집인가? 아니 아무튼 그 사물놀이 하는 사람 있나 봐요 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그럴 리 없어요 경수씨. 경수씨처럼 학생이나 뭐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나 살지 그런 사람 없어요. 무슨 사물놀이예요.
라고 하는 거야. 경수는 찜찜한 기분으로 그냥 일단 방으로 다시 돌아왔대. 그날 밤도 어김없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엔 꿈에서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막 잡으러 왔다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벌떡 탁 깼는데 또다시 방울소리, 징소리, 어떤 여자가 비명을 캬 지르는 소리가 들렸대. 경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씨 이거 진짜 아랫집이다 확신을 했고 새벽 3시 넘는 시간에 직접 내려갔대. 아랫집 벨을 눌렀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짜증나서 벨을 계속 눌렀고 귀를 대봤지만 아무 소리가 안 나. 결국 열받아서 문고리를 막 돌렸는데 어라? 문이 그냥 열렸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쓴소리를 하려고 딱 봤는데 진짜 아랫집엔 정말 아무도 없고 불도 하나도 안 켜진 그냥 빈 방이었대. 뭔가 이상해서 다시 자기 방으로 올라가려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 손목을 탁 잡는 느낌이 들었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막 뿌리쳤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던 거야. 너무 깜깜해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주머니에서 막 라이터를 꺼냈어. 칙칙칙칙 불을 탁 붙였는데 눈앞에 어떤 무당 같은 여자가 피눈물을 막 흘리면서 웃고 있었대. 경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했어.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랫집이었던 거야. 자기가 밝은 낮에 보니 집안이 진짜 기괴했대. 벽엔 온갖 부적이 막 덕지덕지 붙어있고 이상한 그림이랑 닭 피 같은 게 막 여기저기 뿌려져 있던 거지. 경수는 너무 무서워서 바로 뛰쳐나가 집주인한테 물어봤대. 여기 무당 살잖아요. 사람 없다면서요? 하고 따졌는데 집주인이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씁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대. 사실 몇 년 전에 그 방에 어떤 여자가 살았는데 원래는 회사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었어. 근데 갑자기 무병이 생겨서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야. 더 슬픈 건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녀가 무당이 되면서 헤어지게 된 거지. 결국 자기 신세를 비관하고 누굴 위한 건지도 모르는 굿을 하고 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라. 경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떠오르면서 소름이 막 끼치더래. 그래서 그 집에서 바로 나왔고 그 후로는 집 구할 때 엄청 깐깐하게 고르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군대 제대할 때쯤엔 그 원룸이 싹 리모델링 되어서 깨끗한 신축처럼 변해 있었다고 하더라고.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맞아요. 무당귀. 귀신 중에서도 급이 있대요. 난 그냥 귀신이면 다 무서웠는데 귀신 중에서도 급이 이렇게 있고 힘이 센 급인가 봐. 저 상위 개념은 귀가 아니라 신이라고 하고 이제 그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은 무당분들이 자기한테 모시는 그런 존재들을 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신이 아닌 귀, 악귀들 사이에서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 중에 상위 랭크에 무당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무당 귀신이죠. 아무도 없는 집이었는데 윗집에 살던 경수가 자꾸만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집주인한테 따지고 들은 진실은 이랬습니다. 경수 밑에 층에 살던 사람은 그냥 평범한 여자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무병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랑 헤어지게 된 거래. 우울증에 걸리고 신세를 막 비관하고 누구를 위한 굿인지도 모르는 그 엄청난 굿을 하나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지. 저주였을까요? 마지막 그 굿 궁금하기도 하고 소름 돋기도 한다.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면 끊었지 마지막에는 누굴 위한 건지 모르는 굿을 하고 나서 스스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센 악귀였으면 사람 신체에 딱 닿는 느낌이 날 정도로 손목을 팍 잡았댔잖아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지하방의 추억. 나는 올해 31살이고 지금은 지방 도시에서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 여기 온 지도 벌써 2년이나 됐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2008년 서울 서쪽 변두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내가 아내랑 결혼하고 처음 신혼집을 구할 때 있었던 일이야. 그때 내가 직장도 제대로 없었고 가진 게 거의 없던 때라서 월세 싼 집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 우리가 가진 보증금으로는 지하 아니면 옥탑방밖에 갈 수가 없었지. 총각대야 돈의 소중함을 몰랐지만 그런 나한테 사랑 하나만 믿고 와준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지금도 말이지. 지금은 열심히 벌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잘 살고 있지만 말이야. 어쨌든 어렵게 집을 구하려고 햇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방이며 옥탑방을 몇 군데 돌아봤는데 현실이 녹록지 않더라. 그러다 어느 날 처가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 지금 바로 와서 집을 볼 수 있냐? 라고 하더라고.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 장모님까지 모시고 부랴부랴 집을 보러 갔지. 흔한 골목길 속에 또 골목길, 그 끝에 있는 반지하 집이었어. 근데 생각보다 집이 괜찮은 거야. 안방도 넓고 작은 방도 있고 작은 거실에 화장실까지 있었거든. 우리는 이 정도면 완전 대박이라고 생각했고 처가랑도 가까워서 장모님도 좋아하셨어. 당장이라도 집이 나갈까봐 바로 계약해버렸지. 돌아오는 길엔 뭔가 인생의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기분도 엄청 좋았어. 근데 그날 밤 꿈자리가 진짜 이상했어. 뭐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기분이 계속 찜찜하더라고. 보름 후 이사하고 첫날 밤이었는데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새벽까지 깨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어떤 중년 아줌마가 도둑이야!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그게 우리 집 안에서 들리는 것처럼 너무나 가까웠어. 너무 생생해서 진짜 무서웠는데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볼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 아내도 겁먹고. 그래서 그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 이사한 지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아내가 집이 좀 이상하다고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 난 첫날 그 도둑이야! 그 소리 때문에 예민해져서 그런 거라고 넘겼어. 그래도 아내가 혼자 있을 때 뭔가 쓱 지나가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 그날 좀 티격태격했지. 나 솔직히 그때 별로 안 믿었거든. 며칠 후 아내가 직접 집주인에게 물어봤대. 방음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혹시 반지하에 또 집이 있냐고 했더니 집주인이 뒷집에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산다고 하더래. 좀 이상하긴 했지만 난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 몇 달 후 아내가 아이를 낳았어. 어느 날 퇴근하고 병원 가려고 집에 잠깐 들렸는데 그때 내가 뭔가 진짜 이상한 걸 봤어. 거실 불을 끄고 나오는데 안방 문 닫는 걸 깜빡하고 다시 들어갔어. 안방 구석에 검은 천을 두른 사람 형체 같은 게 보이는 거야. 진짜 팔다리 없는 사람 모양인데 뭔가 기분이 진짜 싸게 나빴어. 난 무서워서 그대로 집을 뛰쳐나와 병원으로 뛰어갔지. 병원에서 아내랑 아기를 보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 아내는 내가 아들을 보고 감동한 줄 알고 막 위로해줬지. 무서워서 울었구나. 그리고 다음 날인가 꿈을 하나 꿨는데 내가 담배를 꺼내 피우려고 하니까 어떤 손이 쓱 와서 내 담배를 막 가져가는 거야. 짜증이 나서 옆을 탁 돌아보니까 머리를 쪽지고 얼굴을 하얗고 빨갛게 그렇게 이상한 화장을 한 진짜 무서운 아줌마가 나를 엄청 째려보고 있더라고. 내가 화를 냈어.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큰 소리로 전현이 피운다잖아.
하고 옆을 딱 가리키는데 그쪽으로 내 시선도 돌아갔지. 보니까 우리 집 안방 창문 너머 담장 위에 하얀 옷을 입은 아주 무섭게 생긴 여자가 날 째려보고 있는 거야.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깨고 불부터 켰어. 다행히 창문은 닫혀 있었지. 그렇게 몇 달 잘 사는 듯 싶었는데 아내가 점점 예민해지더라고. 아내가 귀신이 한 명인 줄 알았는데 많다고. 집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고. 그리고는 막 자다가 갑자기 할머니는 누군데 나보고 같이 가재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깨고 막 벌떡 일어나서 날 노려보고. 이때부터 나도 시겁했지. 그 이후로 우린 매일 싸웠어. 나는 아내를 산후 우울증으로 몰아갔고 아내는 엄청 힘들어했지. 지금 생각하면 내가 좀 잘못했던 것 같아. 좀이 아니라 진짜 잘못했죠. 그 산후 우울증을 토닥토닥 해줘도 모자랄 판에 아내는 귀신으로 힘들고 남편은 이해도 안 해주고. 아유 씨. 이어서 결국 어느 날 심하게 싸우고 아내는 아기를 데리고 친정에 가버렸어. 난 너무 답답해서 소주나 한잔 하려고 슈퍼에 가는데 우연히 아는 사장님 한 분을 만났어. 그래서 우리 집에서 술 한잔 하자고 했는데 그 사장님이 집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확 찡그리는 거야. 확씨. 그리고 앉은 자리도 우리 집 안방을 등지고 앉는 거야. 그렇게 몇 잔을 마시고 나니까 사장님이 사실 자기가 귀신을 볼 수 있는데 안방에 그 기운이 막 모여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안방 문 위에 부적 안 붙어 있냐고 묻는데 사실 이사 오자마자 보기 싫어서 내가 다 떼버렸거든. 현관 위에도 부적이 있었대. 그 부적들이 다 귀신을 쫓아내는 굿을 할 때 쓰는 거래. 아 진짜 찝찝했지. 그 사장님 말로는 안방에 남자, 여자, 할머니 귀신까지 3명이 있다고 하고 계속 여기 살면 몸까지 망가질 거라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 바로 집을 내놓고 이사를 결심했어. 그 후 지인 덕분에 지방에서 직장을 구하고 1년 정도 떨어져 살면서 돈을 모았어. 결국 시골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다시 가족과 합치게 됐지. 지금은 내 식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얼마 전엔 중형차도 사고 처가에 들러서 아이들 잠깐 맡기고 아내랑 옛날 자주 가던 고깃집에서 고기 먹다가 문득 그 반지하집이 생각이 난 거야. 아내랑 같이 가봤는데 아내가 그 집 앞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 나도 괜히 눈물이 나고. 지금 그 집엔 신혼부부가 사는 것 같았어. 유모차가 놓여져 있는 거 보니까 말이야.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다 담겨있는 집이라 우리 둘 다 마음이 복잡했나 봐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도 그렇죠. 터가 되게 안 좋고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 진짜 집에 부적이 붙어있는 거를 떼면 안 된다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을 딱 사서 들어갔어. 근데 막 방에 부적이 붙어있어. 안 뗄 거예요? 물론 부적이 붙어있는 집은 애초에 계약을 안 했겠지만 그래도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쩌다가 들어갔는데 집에 막 부적이 붙어있어. 당연히 여러분도 뗄 것 같죠? 저도 이 사람처럼 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옆집 아주머니. 우리 옆집엔 늘 몸이 안 좋으신 아주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거든. 그분이 누구냐면 내가 제일 친하게 지냈던 두피리 형의 어머니셨어. 근데 그 아주머니는 몸이 얼마나 안 좋으신지 엄청 말라서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키는 꽤 큰 편인데 항상 등이 굽어 있으셨어. 동네에 친구가 많지 않아서 나랑 두피리 형은 거의 맨날 붙어 다녔거든. 가끔 형네 집에 놀러 가면 아주머니가 꼭 라면을 끓여주시곤 했는데 우리 집이랑 다르게 그게 진짜 너무 맛이 없었어. 그래서 별로 가고 싶진 않았는데 두피리 형이 외동 아들이라 심심했는지 내가 안 간다고 하면 꼭 억지로 끌고 갔었지.
그러던 어느 날 두필이 형이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던 햄스터 2마리를 나한테 맡기고 잠시 가족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 동물 좋아하던 난 흔쾌히 그러라고 했지. 여름방학 때 있었던 일이야.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서 두필이 형이 여행에서 돌아왔어.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구슬치기 하면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형이 자기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 나 맛없는 밥 먹기 싫었는데. 그래, 형이랑 노는 게 재밌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어. 근데 형 집에 들어가자마자 내가 진짜 깜짝 놀랐잖아. 평소엔 파리 한 마리도 못 잡을 것처럼 약했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소도 때려잡을 만큼 엄청난 풍채로 변해 있었어. 거기다가 집안에 금색 불상에 화려한 벽지, TV에서나 보던 무섭게 타오르는 촛불까지 완전히 다른 집이 되어 있었던 거지. 그날 저녁 엄마한테 바로 물어봤어. 두필이 형네 아주머니 이상하게 변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그냥 짧게 무당이야 라고만 하시더라. 더 물어보니까 엄마가 별로 말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거기서 멈췄지. 그 후로 형네 집은 항상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어. 너무 사람이 많아지니까 점점 놀러 가기도 어려워졌고 솔직히 좀 무서워서 안 가게 됐지. 그렇게 두필이 형과도 자연스럽게 좀 멀어졌고, 게다가 귀가 밝았던 나는 가끔 벽 너머로 들리는 아주머니의 이상한 목소리와 신음소리 같은 게 진짜 무서웠어. 그리고 무언가를 계속 태우는 듯한 냄새. 그게 지금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해가 질 무렵이었는데 난 옆집과 우리 집 사이에 담벼락에 기대서 혼자 개미 잡으면서 놀고 있었거든.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벽 너머에서 아줌마가 막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 아주머니가 중얼거리면서 난 괜찮은데 두필이만은 전 정말 괜찮아요. 두필이만은 계속 같은 음으로 이렇게 애원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셨어. 엿듣지 마! 라고. 그때 진짜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그 일이 있고 한 석 달쯤 지났을까? 아주머니가 엄마한테 전 봐주신 대로 우리가 아파트에 당첨됐어. 원래 우리 엄마는 아파트에 별 관심이 없으셨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서둘러서 이사를 가셨지. 그 뒤로 난 그 동네를 까맣게 잊고 살았어.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우연히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됐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동네가 별로 변하지 않아서 너무 반갑더라고. 늘 가던 슈퍼랑 빵집 골목도 그대로였으니까. 근데 옛날 우리 집 쪽으로 가보고 진짜 놀랐어. 우리 집이랑 두필이 형네 집이 싹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뭔가 동네랑 안 어울리는 교회가 탁 세워져 있는 거야. 잠시 멍하게 있다가 갑자기 그때 아주머니가 중얼거리던 말이 기억이 났어. 마침 길 건너편에서 예전에 이웃이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날 알아보고 반갑게 말을 걸어주셨지. 인사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주머니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 두필이 형네 집 불이 크게 나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리고 내가 더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 집이 급하게 이사를 갔던 이유가 두필이 형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당장 이사 안 가면 너희 아들이 죽는다 해서였다는 거였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니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허약했던, 정말 개미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잡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구부정한 몸에 키는 좀 컸지만 마르셨던 분이 갑자기 어디를 갔다 오셔서 소도 때려잡을 만큼 풍채가 커졌고 집이 막 금색 불상에 막 그림의 촛불에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돼서 오셨던 거죠.
근데 신빨, 신기, 실력 이게 엄청 셌었나 봐요. 엄청난 신을 모셔왔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졌고 그렇게 해서 사연의 주인공이랑 멀어지게 됐는데 이게 올바른 신이었는지 아니면 영화 곡성처럼 악신이었던 건지 뭔가를 계속 요구했나 봐요. 무당이 대신 두피리네 엄마한테. 그래서 계속 중얼거렸대잖아요. 난 괜찮은데 두피리만은 우리 두피리만은. 많은 무당들이 그런 실수를 한대요. 정말 괜찮은 신인 줄 알고 받아들였는데 알고 보니까 악신이었던 거야. 근데 그건 모르고 받은 거야. 그래서 그 악신이 시키는 대로 계속하고 은근히 많대요 이런 게. 그래서 그런 신내림 이런 것도 잘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엉뚱하게 받고 야매로 하고 그러다 보면은 악신한테 휘둘리게 된대요. 벌크업하고 오셨나 봐요. 벌크업일 수도 있죠. 정신적으로 벌크업. 그랬더니 풍채도. 어떻게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000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저한테 응원 많이 해주시고 볼 때마다 힘나고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그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을 자주자주 봐요. 힘이 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받는 이 분에 넘치는 사랑 나중에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벤트 준비해볼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흥미롭고 무서운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남자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이었습니다. 이야기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좋은 꿈 꾸시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나 형들 안녕. 예 감사합니다. 업데이트 기다려주세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